오늘은 용산과 마포 일대에 있는 천주교, 즉 서학의 유적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용산과 마포, 특히 마포에서 서강에 이르는 지역을 서호라고 불렀는데요. 즉 넓고 잔잔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이래로 많은 시장과 유통의 중심지였고요. 1876년 개항 전후로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주교 문명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의 답사 코스인 천주교 유적지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세남터 순교 성지입니다. 팔짝 지붕 위에 기와를 얹은 모양인데요. 천주교 성당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한옥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건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남터는요, 이 새나무와 터, 이게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새나무터, 억새와 나무를 합한 것이 새나무인데, 이곳이 북쪽 한강의 노들나루터 인근에 위치한 얕은 모래 언덕이라서 억새와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파견한 사제였던 주문모 신부가 처형이 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1801년에 일어났던 그 신유박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조선에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사제인 주문모가 조선에 파견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선의 많은 천주교도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전교하던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선 정부에서는 주문모 신부를 처형을 하게 되고, 그 처형이 바로 새남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주교는 처음에는 17세기에 즉 서학,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에 의해서 천주교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되다가요, 천주교가 제대로 신앙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은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정약용 가문의 형제들도 천주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정조도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에 이제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천주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교리가 백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했던 정조에 비해서 순조 때부터는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서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기라고 해서 서양 세력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이 천주교와 서양이 같은 무리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척화의식, 즉 서양 세력과 화합을 하는 것을 배척하는 이런 의식들이 강해지게 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 신부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중국에서 신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무꾼으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6년 병호박해 당시에 체포되어 가지고 바로 세남터에서 순교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용산신학교는 1892년 건립된 한국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매우 중요한 건축사적 의의가 있는데요. 프랑스인 코스트 신부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코스트 신부는 명동성당을 건립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용산신학교 건물을 보면 명동성당의 주 교관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용산신학교의 역사는 1886년 체결된 조불수 통상조약의 역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병인박해 이후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천주교가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죠. 과거에는 이곳 용산신학교에서 세남터 순교 송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물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천주교 박해 시기에 많은 성직자들이 참수된 한강가의 세남터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신학교를 짓고 순교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용산신학교에서는 11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천주교 사제들에 의해서 매우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 천주교 사제들의 기반을 닦았던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광흥창, 즉 관원에게 녹봉을 주던 양곡들을 저장하던 창고였습니다. 광흥창을 지키던 창고지기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공민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곳을 와봤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쉴 곳을 마련해라 라고 공민왕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 여기에 공민왕을 기리는 사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이유는 이른바 반원자주개혁 정치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가 고려를 강하게 간섭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인으로서 원나라에 가서 황후가 되었던 기황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황후의 일족이었던 기철일파들이 원과 결탁해가지고 이른바 친원파 세력으로서 고려의 왕들이나 고려 조정을 주무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서 공민왕은 조심스럽게 반원개혁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반원개혁 정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철일파를 몰래 궁궐에 초대해서 암살해버리고요. 고려의 간섭기구라고 볼 수 있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했고요. 원이 부당 점거했었던 그 지역이었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반원 개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공민왕은 고려 말기의 개혁군주로 역사 속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섬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괭터라고 불리던 죄인들이 거주하던 유배지였고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인천과 황해도로 가는 육로와 해로의 기착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하중도, 즉 한가운데 있던 섬이었기 때문에 한강으로 드나들던 배는 모두 밤섬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68년 여의도의 윤중로를 공사하면서 밤섬이 폭파되게 됩니다. 당시 살던 거주민들은 창천동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혈세들의 보금자리로 한강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